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임유영입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여유 없는 생활만큼이나 감성도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를 낭송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0세 강의에서는 시 속에서 나의 모습을 만나고 공감할 수 있는 시 낭송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171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토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 유정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행복한 100세라는 큰 타이틀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많은 주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서 오늘 낭송으로 꺼내는 시 안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낭송과 시, 행복과 소통, 이런 키워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마 유치환의 시 안에 담긴 행복. 두 번째, 자신과의 소통으로서의 낭송. 세 번째, 자신만의 낭송으로 발견하는 내면의 행복.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를 쓰는 시인이 추구했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청마 유치환의 시 행복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 전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행복이라는 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잠긴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제가 이 행복이라는 시를 낭송했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시는 사실 유치환이 반평생을 두고 사모했던 정훈 이영도에게 보내는 연서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신의 애정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갈망이 연애 편지를 시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를 애송하면서 늘 시인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행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죠. 그래, 먼저 내미는 손길에서 먼저 주는 사랑에서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려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환은 내재되어 있던 자기의 감정을 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됐던 그의 생애에서도 또한 이런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환은 1908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이시고 교육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정운 이영도에게 보내는 연서 중에 하나인데요. 유치환이 이영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38세 기혼자였습니다. 통영여중의 국어교사였고 시조시인이었던 이영도는 29세로 같은 학교의 가사선생님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청초한 이미지의 이영도를 보는 순간 유치환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당시 이영도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고 유치환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인지 이영도는 유치환의 애정 공세를 수많은 편지를 보내고 관심을 나타냈지만 몰라라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영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네, 끈질기게 연애 편지를 보냄으로써 조금씩 마음문을 열어서 3년 정도 흘렀을 때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나눈 정신적인 사랑을 한 거죠. 자,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죠. 플라토닉 러브. 네, 요즘 세태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지 않아요? 플라톤의 대화편의 향연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대화에서 플라토닉 러브가 나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진정한 플라토닉 러브는 마음과 영혼을 고무시키고 정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딱 그 사랑을 둘이서 한 겁니다. 자, 유치환은 20년간 5,000통이 넘는 편지를 썼지만 중간에 소실되고 5,000통이 남아 있어요. 그 편지를 남기고 1967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자, 이영도는 그 후에 이 5,000통 중에 200여 통의 편지를 추려서 서간집의 형식의 책을 내는데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친정 행복하였네라 라는 서간집을 냈습니다. 시 속에 나타난 식구,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라는 강조된 중복된 문구가 있습니다. 유치환은 먼저 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하였으므로 행복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대상이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이든 또는 이웃이든 아니면 시댁 식구이든 처가 식구든 먼저 하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주는 사랑은 괴롭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만연한 요즘 세태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하는 사랑에서 행복을 찾았던 유치환의 시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나눔하고 배려하며 먼저 주는 사랑을 느낄 수는 없을까요? 이렇듯 그의 생애와 시를 통해서 시란 곧 소통의 갈구가 낳은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소통의 궁극적인 형태가 행복을 위한 시로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한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 즉 소통의 3가지 요소들로부터 행복의 기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입니다.
그가 저술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설득의 3요소는 그의 이론에서 설득과 소통,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설득의 3요소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말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인격과 성품을 일컫고, 파토스는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정서적 감성을 말합니다. 물론 청자가 감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고스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전달 내용이죠. 말의 내용. 자, 시에서는 시인이 화자가 되고, 즉 에토스가 되는 거죠. 독자는 그 시를 읽는 사람, 파토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의 내용, 즉 시는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를 대입해 볼까요? 저는 뭐가 될까요?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되죠. 화자. 그리고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청자,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은 로고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더 쉽게 행복이라는 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에토스는 말하는 시인이니까 글을 쓰는 시인, 유치환이 되고요. 행복에서는. 그 다음에 정운 이용도는 뭐가 될까요? 파토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라는 행복은 로고스가 되는 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즉 화자가 파토스에게, 듣는 사람에게 로고스, 내용을 잘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파토스가 잘 공감하고, 또 그 공감을 말하는 사람이죠. 에토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순환의 과정이 곧 설득이 바로 곧 소통이 되어서 이 과정이 잘 순환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치환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도에게 자신의 로고스, 행복이라는 시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소통을 얻어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치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가 소통의 열망이 결집이라고 한다면 소통이 어떻게 행복과 연결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소통의 도구가 곧 시라고 생각한다면 낭송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주제로 낭송으로 꺼내는 시 안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낭송이란 무엇일까요? 눈으로 시와 글을 쫓는 것과 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법에는 낭송 또는 낭독이라고 합니다. 낭송은 외울 송자를 써서 시를 외워서 음률적으로 감정을 넣어서 읊어내는 것을 말하고, 낭독은 원문을 보고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낭송은 시를 자신만의 감정과 자기만의 표현으로 리듬을 만들어서 만들어냅니다. 시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넣어서 운율 있게 낭송한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나탈리 머천트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시들을 꺼내어서 가사에 담아 작곡을 해서 노래하는 일을 하는데요. 행복을 주제로 한 테드 강연에서 시를 낭송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비로소 그 시가 저에게 다시 살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정리하자면 시를 소리내어 읽는다, 즉 낭송한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에 실린 시를 다시 자기가 듣고 스스로와의 대화, 즉 자신과의 소통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을 하지 못할 경우 나와 상대가 서로 불통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불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통, 또 소통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가 나의 감정이, 생각,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지 못해서 불통에서 빚어지는 불행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의 마음과 이성, 그리고 나 스스로와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나를 본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이때 시를 하나, 마음속에 있는 시를 하나 낭송함으로써 우리는 시로부터 나의 모습과 나의 지나온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나러 가서 그와 소통하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시를 낭송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프로시 낭송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과정을 제 스스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살짝 해야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님을 처음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연로하셔서 퇴행성 관절염과 중풍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14년을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누워 계신 어머님을 집에서 모셨는데요. 그때 정말 때때로 격해지는 감정을 홀로 사귀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읽고 시를 낭송하면서 힘들어하던 내 자신을 찾아가서 보듬어 안고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전에 살아온 나와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힘들어하던 나, 그리고 미래의 꿈을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나를 생각하면서 시를 통해서 그 시를 낭송하면서 여러 번 낭송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덧 내가 정말 어머니 병수발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조차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통의 열망으로서의 시, 그 시를 소리내어 낭송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에도 여러 감정과 표정이 들어있고 시를 읽는 독자 역시 모두 처한 상황과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 낭송으로 행복을 찾는 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낭송,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마음에 드는 낭송 방법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볼 때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모든 시를 다 낭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낭송보다는 낭독을 해야겠죠. 시에는 낭송하기 좋은 시들이 있는가 하면 많죠. 낭송하기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리 내어서 낭독하거나 낭송하기 매끄럽지 않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시,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가 있죠. 많죠. 예를 들면 김춘수의 꽃이라든지 윤동주의 서시, 자화상, 그 다음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든지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 그 다음에 김소월의 초혼, 네, 초혼, 이런 유명한 명시들은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라서 우리 가슴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명시들이죠. 근데 이런 시들을 하나 찾아서 내 애송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또 혹시 어느 날 스쳐 지나가던 서점에 들어갔을 때 그 책 속에 묻혀있던 시집을 한 권 꺼내는데 그 속에서 내 경험과 감성이 잘 공감되는 시를 만났다면 그 시를 계속 낭독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하면서 내 시로 만들어내면 그 시를 읽을 때, 낭송할 때는 저절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조국을 생각하면서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고단할 때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 시를 꺼내어서 애송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마다 저 역시 이 시를 낭송하곤 하는데요. 답설이라는 시입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 란행 금일아 행적 수작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걷지 말아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후일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렇듯 자신만의 애송시 하나쯤은 외워서 흔들 때마다 낭송을 하며 자신을 다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의 일환이 아닐까요? 네. 두 번째로는 시구를 곱씹으면서 여러 번 다르게 낭독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낭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낭독하다 보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느덧 그 시에 빠지게 됩니다. 책을 읽듯이 노래하듯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시구가 내 가슴에 전해져 와서 언젠가는 나도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프로신앙송가로 활동하면서 한 편의 시를 낭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연 암송을 하는데요. 외울 때마다 가슴 속에 그 시어들이 전해져 와서 나도 시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인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프로신앙송가였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낭송가가 되기도 하고 시인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 낭송은 나의 내면 세계와 나의 영혼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시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가장 의미 있는 시구에서 감정을 넣어서 호소하듯이 낭송해 보십시오. 어느덧 내 안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병수발하는 제 모습이 아마 그렇게 모든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빠져나가게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낭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세한 것을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시와 낭송으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시, 낭송과 행복, 그 다음에 소통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할 수 있는 꼭 3가지 키워드 시, 낭송, 행복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문명란 시인의 인연 서설의 일부를 낭송하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인연 서설 문명란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불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불황, 치열한 경쟁사회. 너도 나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고 불통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오늘 행복한 백세 강의 잘 기억하셨다가 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찾고 대화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행복한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